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4.3 사건 재정립심의위원회 역사위원장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박헌영과 공산주의 항일운동 제2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2부 순서는 이제 박헌영이가 체포가 된 이후에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미친 병자 흉내를 내고 탈옥을 하고 또 소련에서의 생활 다시 상해로 잠입하고 또 다시 국내로 잠입해 가지고 조공을 조직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5년 11월 19일이죠. 11월 29일 박헌영이가 신의주 사건, 소위 10만 청년의 문제로 해서 이제 사건이 나서 일망 신의주 사건으로 체포가 되고 25년 12월 달에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교체가 됩니다. 강영달로 교체가 되고 또 고려공청 책임비서 권오설이 임명되면서 공산당의 수뇌부가 전격적으로 개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26년 6월 10일 만세 사건이 벌어졌는데 역시 이것도 고종이 사망해서 그 장례식에 이제 대규모 시위를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하려고 했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어떤 그 정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노동자 농민들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8시간 노동제 확립을 해야 된다. 또 소장료를 인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에 소장농을 했던 농민이라든가 또 공장에서 굉장히 그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고통에 호소한다는 그런 정황정책을 실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신의주 사건으로 해서 체포가 된 박헌영이가 어떻게 풀려 나왔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미친 사람 정신병자 흉내를 내게 됩니다. 고함을 지르고 벽에 똥을 바르고 심지어 똥을 먹고 그렇게 해서 막 미친 짓 행세를 하니까 결국 이제 병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1927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내인 주세죽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된다는 핑계 대고 결국 이제 그 소련으로 탈출을 한 것인데 그게 1928년 9월 1일입니다. 임신한 아내 주세죽이 열차관에서 이제 딸을 낳았고 그 딸 이름이 그 비비안나 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비비안나 박은 모스크바에서 이제 결국 이제 3살이 됐을 때 모스크바 타가수에 맡기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혁명운동이 항일운동이 종료하지만은 딸을 모스크바의 타가수에 맡길 정도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재미난 것은 주세죽의 딸 비비안나 박이 근 40년 동안에 자신 부모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소련 당국으로부터 자세한 내막을 알려 이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박헌영과 주세죽 두 사람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국제혁명가 구원회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회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흥미로운 것은 과연 그 모스크바에 가서의 그 소련의 모습을 박헌영이가 어떻게 인식을 했길래 철저한
골수 공산주의자가 됐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모순을 소련 공산주의 모순을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은 그런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그 의문을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1933년 7월 19일경이죠. 이승만 박사가 역시 그 소련에 여행을 한 것과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소련과의 동맹을 위해서 반일 동맹을 위해서 모스크바로 갔었는데 소련 관리가 비자 착오가 있다 해가지고 모스크바 호텔에서 하루 만에 퇴출을 요구를 해서 이승만이 퇴근을 한 그런 경험이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모스크바를 가보고 이거 소련 공산주의 안 되겠다고 느끼는 반면에 박헌영이가 본 모스크바의 소련 공산주의는 아주 그 말하자면 해방구 같은 박헌영이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박헌영은 소련 공산주의 모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일제의 그 제국주의 모순보다도 막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안야 인식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박헌영은 1929년 1월 18일에 국제 레닌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 그 국제 레닌 학교는 그 코민테른이 운영하는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최고 간부 교육 기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박헌영의 그 공산주의 투쟁 경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영어 능력을 인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민테른이 강력하게 박헌영을 추천하는 그 입학 추천장을 써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9년 2월 달에는 코민테른의 권유에 의해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주세죽은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1920년대 말에 이 한반도에서 특히할 사항은 신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간의 활동은 말하자면 좌우 합작 자익과 우익이 어떤 그 유나이티드 프론트 항일 좌우 합작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데 이 일제시대 때 가장 규모가 크고 좌우 합작 그런 그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27년부터 해서 1931년까지 건 4년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 많은 지부가 결성이 되었던 것이고 이 캐치프레이즈는 신간의 캐치프레이즈는 민족 단일당 민족 협동전선이라는 그런 기치를 들었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회원으로 전국에 걸쳐서 신간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그 이제 좌익과 우익이 합쳐가지고 항일 독립운동 하자는 그러한 그 명분은 상당히 그 많은 조선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1928년 그 코민테른의 12월 태제에서 우파를 개량주의로 12월 태제에서 우익을 한반도에 있는 우익을 개량주의자로 공격하는 그러한 그 노선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 신간회가 그 좌파에 의해서 해체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간회는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좌우 합작 통일 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코민테른 12월 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28년 12월 10일자인데 그 유명한 그 12월 태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1925년 4월 17일 성립된 창당한 조선공산당을 해체시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꾸 지식인들끼리 분파작용을 하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죠. 즉 지식인들의 허약한 당으로서는 안 된다. 분파작용 쌈박질을 하고 하는데 노동자 농민층에 파고 들어가서 보다 더 대중적인 정당을 창당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국 일당제 원칙에 의해서 조선 국내에 한 공산당은 하나를 해야 된다. 한 나라에 하나의 공산당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만주 시베리아 지역에 여기저기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코민테르에 와가지고 자기 세력을 정통성을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파작용이 있으니까 코민테른 지도부에서 굉장히 그 골머리를 썩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주라든가 일본에 있는 공산당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일본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공산당에 합류하고 중국 대륙에 있는 만주라든가 이런 쪽에는 중국 공산당에 합류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일국 일당제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민테른 산하에 조선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박헌영, 박애, 최성우를 임명을 하면서 조선공산당 재건 트로이카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92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북부 조선이죠. 한반도의 북부에 많은 그 공업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원산이라든가 함흥 쪽에서 했어. 자, 얘는 이제 북한 쪽에 지금 북한 지역이죠. 이 공업 공장지대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건 크고 작은 파업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1929년에 원산에서 큰 파업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것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서 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주 학생운동이 29년부터 30년 사이에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 광주 학생운동이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코민테른 말고 국제 적색 노동자 조합 그 약자로 프로핀텔이라는 국제 적색 노동조합이 9월 태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건 1930년 9월에 결성이 된 것인데 적색 노조와 적색 농민조합이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프로핀텔입니다. 주의 주장은 뭐냐면 합법적이면서도 비합법 투쟁을 배합을 해서 투쟁을 하라는 것이고 또 노동자 농민의 조직화를 촉구를 합니다. 노동자들 조직하고 농민 노동자들 조직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민족주의 세력은 안 된다. 그들은 계량주의자고 반은 친일화, 계량주의화 됐으니까 민족주의 세력과 결별을 하라. 일제와 타협을 하는 계량주의자도 안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 결별을 여기서도 역시 지시를 하게 되고 역시 신간회를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민테른과 프로핀테른의 새로운 지령에 의해서 신간회가 해산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신간회 해산, 좌우 통일전선의 붕괴 책임은 이 좌익들, 코민테른과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범태평양 노동조합 10월 서신에서도 이러한 그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과 파업을 선동하는 지침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박헌영과 그의 그 동지들은 상해로 파견이 됐는데 그 멤버가 이제 김단야, 박헌영이죠. 그래서 1932년에 상해로 가가지고 기간지 1932년 1월에 상해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기간지 꼬미니스트를 발행을 했고 편집장으로서는 김단야, 편집은 김단야, 그다음에 박헌영이 인수인계가 되고 또 여기서 이 꼬미니스트를 집필한 사람들은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해보건데 헝가리 공산주의자인 마자르라든가 김단야, 박헌영이가 주로 꼬미니스트 발행 편집 집필로 활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단야라든가 박헌영 이런 인물들은 상해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임무는 국내의 공산당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반제국주의, 반봉건 그리고 반일투쟁에 이 공산당, 조선 공산당이 앞장을 서야 된다는 그런 노선은 그대로 였습니다. 또 그 1932년 4월 29일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이제 수류탄을 투척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윤봉길의 그 상해 투척은 일종의 이제 개인적인 테러로서 공산주의 항일운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러한 것이 이러한 윤봉길 의거가 상해 임시정부가 그걸 핑계로 돼가지고 뭐 돈벌이를 하는데 이용만 당하고 공산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는 좋은 구실만 주게 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박헌영이라든가 김단야가 요구한 바람직한 공산주의식 항일운동은 무엇이었느냐, 그런 투쟁 방식은 이런 거죠. 공장이라든가 농민들이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 공장 파업을 하고 실업자들의 군중 행동을 조직화하고 또 노동쟁의를 조직화하면서 향후 무장폭동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윤봉길 의사의 의거처럼 이렇게 이 테러 행위, 개인적 테러, 영웅적인 테러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국내 총책으로 일단 이재유, 김영석 라인이 또한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1934년 6월 달에 조선공산당 행동강령이 발표가 됐는데 이 조선공산당 조공 행동강령은 모스크바에서 조선공산당 발기자 그룹 명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공산당은 어떤 당이냐 정확한 정의가 내려졌는데 그건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당이다 하는 것이 모스크바에서 조선공산당 발기자 그룹 명의로 발표가 되었던 조공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공산당 행동 강령의 결론은 뭐냐? 근로민중을 결집시켜서 근로민중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데 그런 국가 권력의 형태는 소비에트 형식으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방식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르레테라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를 수립할 노동연대를 결성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투쟁은 합법적인 방식과 비합법적 방식을 배합할 것을 이런 행동강령을 만들어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33년 7월 5일에 박헌영은 상해에서 다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의 부인 주세죽과 김단야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체포를 면하고 튀는 거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또 여기 또 그 당시에 그 이재유 공산주의자 이대유는 적기라는 공산당원의 기관지죠. 적기를 보급을 국내에서 적기를 보급을 하고 공산주의자의 행동 지침이라든가 강령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유가 체포가 되면서 이간술에게 조직 책임을 맡기게 되는데 박헌영은 대전 형무소로 들어오면서 감옥소에서는 이 공산주의 그 그룹들 내에서는 상당히 그 뭐 대접을 받고 또 이 주변에서 많은 그 감옥소 생활하면서 이현상이라든가 김상용이라든가 정태식 같은 그런 이런 인물을 만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그룹을 결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도망을 간 김단야와 같이 도망을 간 주세죽은 박헌영이가 죽은 줄로 알게 됩니다. 착각을 하고 결국은 김단야와 주세죽은 박헌영을 버리고 김단야와 재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주세죽의 두 번째 남편 김단야는 스탈린 치하에서 1937년 5.18로 몰려 숙청당하고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세죽은 남편이 김단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에 유배가 되어서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세죽은 나중에 2007년입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슨 뭐 건국 훈장입니까? 그렇게 타게 됐는데 뭐 주세죽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기여한 거는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해서 투쟁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투쟁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좀 제가 박헌영 일대기에 대해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항일운동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이 만들라는 조국은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었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맹활약을 할 때 그러면 일본 일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었냐, 이걸 우두커니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1936년 12월 달에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 발동이 되고 또 37년 4월 달에 조선 방공협회가 구성이 되면서 방공단을 결성하고 방공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공산주의자 때려잡자는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39년 2월 달에는 소장료 통제령이 발동이 되면서 소장료 쟁의를 더 이상 못하게 어떤 그 강력한 탄압과 해유책을 겸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있는데 표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 1928년부터 1938년까지 굉장히 그 노동자 농민 계급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이런 소작쟁이라든가 공장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는데 39년 40년 이후가 되면서 파업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진 것은 일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그런 그 강력한 그 체제 단속법이 효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그만큼 탄압을 강력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약간 그 만주에서 한인 공산주의 운동을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주에서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26년 5월 달에 구성이 되고 조봉암이가 여기서 이제 책임 비서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주에서 한인 공산주의 운동의 하나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극자 모험주의 같은 이런 그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극자 모험주의라는 것은 일제의 실력은 부족한데 상당히 어떤 무장투쟁이라든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떤 파업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폭동을 일으키면서 상당한 그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그 노선투쟁이 극자 모험주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제의 반격을 받고 많은 인명의 피해가 났던 것이 극자 모험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그 각 파벌 간의 주도권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극심하게 그 분파주의가 있었는데, 그 분파주의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이 만주에 간 사람들이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왔느냐? 경상도에서 왔느냐, 전라도에서 왔느냐, 경기도에서 왔느냐, 한경남도에서 왔느냐, 이런 거를 지역별로 출신별로 해서 그룹핑 되면서 크고 작은 파벌 노선이 주도권 쟁탈전이 굉장히 격심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항일 투쟁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만주에 사는 우리 조선인들을 재산을 강탈하고 또 폭력을 쓰고 살인을 하고 테러 행위하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지금 없는 이야기인데, 엄청난 그런 이 혁명을 빙자한 강탈, 재산 강탈, 폭력, 살인, 테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30년대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우익 세력을 또 암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930년 1월 달이죠. 북만주 산시청에서 독립운동의 영웅인 김자진 장군을 공산주의 세력이 암살하는 그런 비극적 사건도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민족주의 세력을 개량주의 세력이라든가 개량주의자라고 또 친일파로 매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테러를 가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주에서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서 일국 일당주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던 것이 1930년 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주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라면 좀 하지만 행동대원 행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원의 일원으로 행동해서 중국의 공산화, 중국에서의 항일투쟁이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기 만주에서의 한인 공산주의 운동의 만행에 대해서 여기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여기 한 3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 한인 농민 폭동 사건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2000여 명이 근거가 되고 381명이 서울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이 파괴, 방화, 살인으로 엄청나게 지금 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고, 또 그 해에 살부의 사건, 이것도 193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살부의 사건입니다. 살부라는 것은 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살, 아버지 부자. 270명의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반동으로 몰려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건이죠. 살부의 사건.
한인 공산주의 그룹 안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이 북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반동이면 아들이 고발한다는 그 북한에서 있던 이야기죠. 그 여기 벌써 193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주에서. 네. 또 회덕현 오가자의 길흑 농민 동맹 사건이라고 또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 한인 농민들이 반동부자라는 누명으로 해가지고 동맹원들에게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한테 차별을 받고 상당히 그 중국 공산당원들한테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마적단, 비적단화되는 그런 비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명한 것이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만행인데 민생단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민생단 사건. 1935년에 피크였지만 1932년부터 1937년까지 무려 5년을 걸쳐서 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원들의 만행에 의해서 친일 첩자, 일본군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참살된 사건입니다. 동북인민혁명국 근거지에서 500여 명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참살된 사건이 소위 그 유명한 만생당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경성콤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경성이라는 것이 한성 그 서울이라는 이야기죠. 서울이 공산주의 그룹이다 이런 게 합니다. 그 약자 경성콤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경성콤 그룹이 자기들끼리 공산주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력을 박헌영을 모셔가지고 박헌영에게 지도력을 넘긴 겁니다. 박헌영은 어떻게 39년 8월 달에 이제 형을 다 살고 그의 나이 40세 때 다시 이제 6년형입니까? 석방이 됩니다. 그때 석방이 됐을 때 서울에서 김영선, 이재우, 이간술, 김상훈영, 강기남 이런 인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박헌영을 모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책임비서라 그러죠. 책임비서의 역할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대구라든가 광주 이런 곳에 이제 아지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의 아지트 중에서 이제 청주 아지트죠. 중에서 아지트에서 어떤 그 정순년이라는 그 18세의 여인 그리고 40세가 된 박헌영과의 관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밥도 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정순년과의 이제 관계에서 난 아들이 그 유명한 그 원경스님이라고 박병삼 씨죠.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죠. 조계사의 원로 스님으로서 이제 유명한 분인데 소위 박원순하고 역사문제 연구소를 같이 만들고 역사문제소의 연구소에 두 번째 이사장을 역임을 하고 소위 이정 박헌영 전집이라고 9권의 책을 발간했지 않습니까? 역사문제소가 창립이 되면서 1997년 8년에 역사문제연구소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학의 좌경화에 크게 기여한 분이 정순년과 박헌영 사이에서 난 박병삼 원경스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적색노조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적색노조, 적색노조라는 것이 말하자면 공산주의적인 노조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공장반에
3명 내지 5명으로 이제 세포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 3개 이상을 결성을 하면은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다는 것이죠. 각 공장 단위로 각 세포 조직에 한 세포 조직에 한 3명 내지 5명으로 해서 3개 이상 돼서 결성되면 노동조합 결성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지하노조고 절대 복종이 돼. 비밀 응수하고 일종의 그런 비밀 전위 조직인데 이 적성노조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노조원들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않고 반드시 보증인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이 적성노조들은 향후 무장투쟁을 위한 무장유격대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을 했습니다. 향후 도시폭동에 대해서 알프로의 향후 도시폭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전술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이 도시폭동에 대한 그런 전술에 대한 관심은 일제가 해방된 일제가 물러간 이후 해방된 이후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이 해방 전국에서 미군적 시대에 이제 써먹게 되었던 것이죠. 또 1940년 10월 달에는 경성에서 좌익 노조 조직 준비위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일경이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한 사건으로서 유명한 것이 서대문 사건과 종로서 사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에는 김삼룡과 이현상을 체포를 하고 이 이현상이라는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빨치산 남부군 그 대장으로서 영화까지 나왔죠. 김삼룡 이현상을 체포를 했고 41년에는 이간술과 김태준 체포를 했고 그리고 41년 8월 달에 2차로 대대적으로 조공 세력들 검거 선풍이 불어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42년 12월 달에 지방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대구로 갔다가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더 남쪽으로 광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제 지게를 꾸면서 꽁포, 옛날에 그럼 재래식 화장실에 지금 수제식이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에 그 똥을 푸는 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그거 아무나 그거 하지 않습니까? 똥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데 똥을 퍼가지고 하는 그 똥지게꾼 역할을 하면서 신분을 속였고 나중에는 그 벽돌 공장에서 신분을 속이면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해방이 되기 직전에 조선공산당은 조직이 완전히 일제에서 와해가 됐는데 일제 말기에 해방 직전에 가장 큰 좌익의 그 조직이랄까 그것은 이제 여운형이 만든 건국동맹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44년 8월 10일에 조직했는데 해방 직전에 국내 최대의 항일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민족주의라든가 공산주의 중도파 화역에 이렇게 이제 좌우익이 조금 이제 섞어치기로 해가지고 그러한 그 좌우익 국내 최대의 항일 조직을 구성을 했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제 각 계파를 넘어서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거국 일치로 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자주 독립을 확립하자 하는 것이고 또 외세 반추축국 세력과 협력해서 반일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제외하는 일체의 반동 세력을 박멸을 한다. 또 이제 건설 부문에 있어서 일체 시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동 대중의 해방에 치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그 방침은 정강 정책이 좌파적인 그러한 그 공산주의적인 모습을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은 공산당은 조공이죠. 일제의 그 대규모 검거로 인해서 조직이 거의 그 와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완전히 붕괴된 이유는 우선 일제히 가혹한 그 탄압이 굉장히 탄압이 극심했고, 또 공산당 내의 분파 파벌 투쟁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점입니다. 자기들끼리 굉장히 알리기 심했다는 것이죠. 분파주의 심했고, 또 셋째로는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근거지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 공산당이 흡수가 됐죠.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에 흡수가 됐죠. 또 시베리아에서는 소련 공산당에 흡수가 되면서 해외에서의 독립거점을 상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면 항일 공산주의자들의 숫자가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9년에 요 시찰 대상자로서 무려 7,600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는 거 보면은 굉장한 항일 공산주의 항일 운동가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정국에서 이 자유우익 합쳐서 해방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그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서 상당히 그 미군정 시대에 다시 한번 3년 동안에 혼란이 이제 예상될 수밖에 없던 그런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또 박헌영 같은 경우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다시 이제 이 이승만과 아주 또 여운형과의 아주 라이벌로서 등장을 하면서 남한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노리면서 이승만, 완전히 우익의 이승만과 또 김구, 여운형 이런 인물들과 다시 이제 격돌을 벌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